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최근 댓글 중에 저를 좀 걱정해주시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수호신님, 새벽에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제가 새벽이 아니면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요. 아침 지나고, 점심 지나고, 저녁 지나면 업무에 치여가지고 유튜브는 꿈도 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다크서클을 달고, 피곤한 얼굴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가가더라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새벽이 제일 조용하고, 편하고, 좀 에너지가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나저나 오늘은 제가 차트 보는 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차트 보는 법 영상을 하나를 올린 게 있죠. 거기에서 저도 5,000시간 정도 꼬마 때 차트 보는 법에다가 시간을 이렇게 갈아서 넣은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는데, 오늘 영상은 제가 그거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뭔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제 5,000시간을 5분 만에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아깝긴 한데 또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차트 보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말씀을 올릴 거예요. 그런데 다들 차트는 한 따까리씩들 하시죠? 차트 좀 치나? 다들 이러실 거예요. 청진기 좀 될 줄 알다 보니까 사실 백지장처럼 하얀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흡수가 잘 되면 너무 쉽고 좋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때가 좀 탔어. 나는 엘리어트 파동도 좀 묻었고 일목균형표도 좀 묻었고 볼린저 밴드도 좀 묻었단 말이야. 이러신 분들은 조금 편견을 버리시고 객관적으로 팩트에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주식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띄워놓기 전에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하나 올릴 건데요.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 고수들일수록 보조지표를 안 쓴다. 저는 실제로 계좌 검증을 하면서 주식 고수분들을 몇몇 만나봤고요. 제가 주식 고수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저 같은 케이스도, 사실 차트 이렇게 분석하는데, 차트 공부하는데 시간을 거의 한 5,000시간 정도 갈아 넣은 케이스여서,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보조지표가, 일정한 봉의 형태나 이평선을 그냥 적어서 계산을 해서 차트에다가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뭔가 독창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파워가 좀 없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신빙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보다 보면 결국에 안 그려도 눈에 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쯤 되면 볼린저 밴드가 어디쯤 있겠구나. 저쯤 되면 일목균형표 구름대가 있겠구나. 스토캐스틱이랑 CCI랑 RSI는 어느 정도 흐름을 보이겠구나. 이런 게 눈에 안 그려도 보여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차트상의 보조지표를 남발해서 놔두는 건 사실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 없어도 가장 근본이 되는 것만 파악하면 차트는 이 이상은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왜냐면 결국에 갈고 닦다가 결국에는 다시는 기본으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제가 쉬운 주식으로 쉽게 주식을 해서 돈을 실제로 잘 벌 수 있다라는 걸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 분석이 40%라고 하면 시장을 바라보는 직관적 분석이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심리가 한 20%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기술적 분석인 차트는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큰 방향을 결정하는데 절대 중요하지 않고 디테일하게 세세한 것만 잡는데 그나마 도움이 될 정도여서, 사실 차트나 수급으로 몸을 실어서 투자를 하는 건 사실 홀짝을 하는 도박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저도 이런저런 차트들을 많이 쓰고 HTS를 사용을 하지만 5,000시간 갈아 넣었을 때 영웅문을 주로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다양한 차트들을 보고 있지만 영웅문 차트도 많이 편애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걸 굉장히 많이들 쓰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팁은 거래량만 보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거래량 말고 하나를 더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뭐 이상한 게 없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걸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내가 거래 대금을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놓고 거래 대금을 조금 키워서 균등하게 봐볼게요. 색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만색으로 바꿔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서 봤는데 LG화학이에요. 지금 2019년도부터 2020년 중반까지인데 이때 뭐 차트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쳐볼게요. 거래량만 보고, 지금 대금은 보지 마세요. 거래량만 보고, 야, 이게 여기에서 음봉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서 가는데 이쪽에서부터 슬슬 기면서 거래량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빠지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미친듯이 나왔잖아. 밑에서도 지금 받고 또 빠지고 거래량이 이만큼이 다 마이너스 거래량이야. 되게 안 좋은 거래량인데 여기에서 이만큼이 뭐 거래량이 터졌다고 이게 앞으로 뭐 얼만큼 잘 가겠냐? 아직 이거 거래량 음봉 터진 거랑 여기서 하락해서 때려 맞은 거 회복 못했어.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거래 대금을 같이 보시면 이야기가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봤었을 때 돈은 사실 이만큼 빠져나갔었어요. 파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만큼이 파는 금액으로 만약에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들어왔었을 때 이 거래 대금도 네, 사실 거래량만큼 크리티컬하진 않죠. 근데 여기서부터 슬슬 상승세를 보이면서 터졌던 거래 대금이 사실 여기에서 진짜 많이 터졌잖아요. 돈이 돌아가는 게.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있는 거래 대금으로 보면, 돈 들어온 걸로 보면 이미 옛날에 빠졌던 부정적인 거래 대금을 이미 다 쳤습니다. 커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마다 이게 얼마짜리인지는 봐. 이게 뭐 시총이 몇 조다 이거는 보는데 얘가 주식수가 몇 억 주다 이거는 외우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56조다 라고 하면은 여기 거래 대금이 이날 터졌던 게 6,800억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몇 바퀴 돌았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시총이 뭐 2천억이다. 근데 내가 오늘 거래 대금이 500억 터졌다 그러면 4분의 1바퀴 돌았구나. 뭐 시총 2천억인데 거래 대금이 4천억 그럼 두 바퀴 돌았네? 이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서 거래 대금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거래량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었겠고 거래 대금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었겠지만 요거를 지나다 보면은 결국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압도를 하는 좋은 형국이 펼쳐지죠. 그래서 이때부터 보면 이렇게 돼요. 이때 되니까 거래량이 이때는 아직도 많아 보이죠. 근데 거래 대금으로 보면은 솔직히 좀 티가 안 나죠. 거래량 대비 거래 대금으로 보면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흐름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판단을 하라고 하면 거래 대금을 볼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큰 비밀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주가가 높으면 거래량이 조금 돌아도 거래 대금이 많아지니까 실제로 저는 이 시가총액 대비 몇 퍼센트가 돌았냐, 그리고 이 주식에서 돈이 거래량이 아니라 돈이 얼만큼 나오고 빠져나갔냐, 이거를 보는데 더 유용해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꼭 같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딱 두 가지를 말씀을 올릴 건데요. 보통 보조 지표는 이 두 가지에서 파생이 돼서 나온 거라 딱히 이렇다 할 인과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이거 두 가지를 그냥 수식으로 버무려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릴 두 가지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인데요. 그 말은 어떠한 말이냐면 이러이러해서 꼭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꼭 이러이러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확한 논리가 있는 두 가지입니다. 물리적 지지 저항, 그리고 심리적 지지 저항이라는 두 가지 요소인데요. 제가 이거 말고 조금 더 쉽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걸로 차트를 좀 바꿔볼게요. 현대로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리적인 것은 무엇이냐고 하냐면 사람들이 이때부터 거래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굉장히 거래가 많이 일어나죠. 이 구간을 보면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죠. 여기 거래량과 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고 그 이후로도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체결을 했던 구간은 이 구간이에요. 그런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가격쯤 오면 이때 2달 남짓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본전 심리가 작용을 할 거라고요. 그리고 다시 저 가격쯤 오면 내가 새로운 기회를, 이 지긋지긋한 거 말고 새로운 기회를 잡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면 혹시 여기에서 리밸런싱을 해서 비중 조절을 했던 사람들은 이 가격대가 오면은 이때 옛날에 매수 체결을 했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가격대 오면은 사람들이 좀 팔겠네? 그럼 매물대가 있겠네? 라는 생각들을 해서 팔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가격이 다시 올라봤자 이 물리적인 밴드, 이 일정한 라인에서 턱 막힙니다. 그 이후에 다시 시도를 해도 턱 막히죠. 이렇게 강한 매수 체결이 지속적으로 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굉장히 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쉽게 못 뚫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저앉죠. 같은 이유에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 가격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기대감이 없는 구간에 놓이게 되죠. 이게 바로 물리적 밴드입니다. 물리적 지지 저항 라인이에요. 이걸 뚫으려면 이렇게 기간 조정이 오래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걸 상회할 만큼의 굉장히 강한 매수 체결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했죠. 기간 조정이 있었고 굉장히 큰 매수 체결이 일어나서 이때 거래량이랑 대금만 보셔도 한눈에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걸 상회하는 체결들이 일어나면서 가격대를 결국 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되냐? 이제 이 가격대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확실히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증이 된 가격대잖아요. 이제 이건 지지 라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라인은 보시면 굉장히 지지를 해주고 있는 라인으로 바뀌게 되죠. 네, 이게 바로 물리적 밴드입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건 뭘 이야기하냐? 그냥 단순하게 이평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건 인과관계를 아셨죠?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사람들이 그 가격대가 오면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절을 안 하면 본전 심리가 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 가격대에서 체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는 물리적인 힘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가격을 상회하려면 그 수많은 거래 체결들을 전부 다 제가 먹어야 돼요. 그 수많은 거래 체결들을 전부 다 먹어야 돼요. 그거를 다 잠재워 놓고 야 니네들 이견 없지? 이 가격대에서 더 이상 체결 안 할 거지? 그치? 그러면 나 가격 올린다. 이건 가격이 더 올라서 평가받는 게 맞아 라고 시장이 오케이를 해줘야 그 가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건 이런 거였고 심리적인 건 뭐냐? 간단해요. 이평선인데 20, 60, 120 이평선을 말해요. 왜 그러냐면 정말 단순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이것만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평선이라는 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22평선을 보고요. 62평선을 보고요. 122평선을 봐요. 뭐 장기 이평선이다 240, 360, 480 뭐 이렇게 보는 사람 흔하지 않아요. 근데 국민들 대부분은 다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똑같은 생각을 해요. 개인 수급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22평선을 보면 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뭐 지지 라인이 되겠구나. 이게 뭐 저항 라인이 되겠구나. 이게 지지 라인이 되겠구나. 이렇게 수렴에 있으면 이게 뭐 저항 라인이 되겠고 이때쯤이면 뭐 정상 시세겠구나. 이때쯤이면 뭐 고평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평균선 20, 60, 120 이 선에서부터 멀어져 있으면은 다시 돌아오려는 성질을 가지고요. 또 멀어져 있으면 또 회복하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동평균선은 일정한 지지나 저항 작용을 해요. 이것보다 심리적인 걸 조금 더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차트가 있어서 그거를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삼성전자입니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제일 극명한 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삼성전자이고 사람들은 삼성전자의 20, 60, 120 이동평균선을 제일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동평균선 21선만 해도 조금 이탈되면 61선이 받쳐주고 21선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21선만 해도 좀 빠지면 61선이 받쳐주고 다시 상승을 하고 큰 악재가 없다면 21선에서 반등을 하고 61선을 딛고 좀 요런 뭔가 약속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도 어김없이 21선이 닿으면 후퇴를 하고 저항 라인이니까요.
뚫고 나서 네, 다시 지지를 하면 반등을 해주고 또 같은 패턴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네, 여기도 21선이 계속해서 따라가 주면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좀 떨어졌다 싶으면 반등을 하고 또 61선이 받쳐주고 이런 모습입니다. 좀 떨어지면 21선에서 반등을 하고 또 61선인데 악재가 좀 뭔가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120선에서 또 어김없이 반등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냥 여기도 21선 다 왔다 이러면 또 강력하게 슛이 나오죠. 또 여기에서도 빠졌다가 네, 21선에 막히나 하는데 또 61선이 있으니까 또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쉽게 빠져야 될 구간에서도 빠지지 못하고 21선 평균 시세를 따라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심리적 지지, 심리적 저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 물리적 밴드랑 심리적 밴드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제가 차트는 5에서 10% 정도의 비중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나 공시 보는 법이나 상황 흘러가는 걸 캐치하는 능력이나 시장 흘러가는 직관적 분석 그리고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심리적 분석들을 더 많이 습득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루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으로 보여요.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 올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건강하시고 성투하세요.